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자, 과학철학의 정동욱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귀납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경험 세계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귀납 추론을 사용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철학자 중에 여기 보이는 이분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은 귀납 없이도 과학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또 그게 과연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통적인 휴메 이분법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귀납의 문제를 가장 처음 먼저 제기한 사람이 바로 휴메거든요. 자, 이 휴메 이분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휴메에 따르면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관념들의 관계에 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관념들의 관계는 수학적인 문제, 기하학적인 문제, 기하학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3 곱하기 5는 30 나누기 2와 같다. 자, 이건 사실 어떤 현실 세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건 역시 굳이 현실 세계의 삼각형을 들이댈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 자, 이 논리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그런 문장인데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 자, 이건 사실은 이 문장의 의미만 잘 분석해서 이제 꼼꼼히 따져보기만 하면 이 문장이 참이란 걸 알 수 있죠. 모든 총각은, 왜냐하면 총각은 애초에 그 뜻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죠. 따라서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은 당연하죠. 자, 이거는 마치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단지 총각이란 단어의 의미, 그런 관념,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념,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진술일 뿐인 거죠. 또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역시도 당연히 참이고요. 원의 모든 반지름은 길이가 같다, 이런 것도 원에 대한 관념과 반지름이라는 관념, 길이가 같다는 관념, 이것의 관계만 잘 따져보면 이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순수 이성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뭔가를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관계가 정말 참된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면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실에 대한 문제, 사실의 문제도, matter of fact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데요. 예를 들면 내일도 태양이 뜬다, 충돌 시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된다, 신은 존재한다, 물에 빠지면 질직사할 수 있다, 이런 등등등의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는 주장이죠. 그렇죠? 물체는 충돌하지 않을 경우 직선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직선 관성의 법칙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아닌가? 신이 존재한다는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죠. 휴미 보기에는 이런 주장들은 다 사실의 문제고 이성적으로 가만히 눈 감고 추론만 한다고 해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데카르트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휴미 보기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순수 이성에 의해서 증명 불가능한 주장들이고, 이건 경험적 탐구가 필요하고,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의 문제들은 결국 경험 세계에 관한 주장이고, 결국 경험적 지식, 경험으로부터 추론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것이다 라거나, 이런 주장들은 그냥 믿을 수도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는 어디서 와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경험들, 예를 들어서
1번 사람이 죽었다. 또는 뭐 간접 경험도 뭐 포함시킨다면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어제 아침에 태양이 떴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다. 따라서 그 전에도 계속 떴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맨날 그거 봤죠? 물론 늦잠 자면 못 볼 수도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결국 내일 아침에도 태양이 뜰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귀납추론이에요. 이 전제로부터 결론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흉은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인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자,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지금까지 태양이 떴다는 사실로부터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종의 추론이죠. 내일도 태양이 뜰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추론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전제 삼아서 추론한 결과로서 결론으로서 이제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추론이에요? 귀납 추론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추론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전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는 상당히 많은 애들이 그랬으니까 모두 그럴 것이다. 과연 그런 추론을 우리는 정당할 수 있나요? 자, 흉이 보기에 이 추론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귀납 추론을 우리가 어떻게 정당할 수 있을까요? 귀납 추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정당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A에 해당하는 애는 모두 B였다. 그렇다면 모든 A는 B일 것이다. 또는 앞으로도 A는 B일 것이다. 이런 형태의 추론이죠. 자, 그런데 이런 추론 방식이 애초에 연역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귀납추론 자체가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귀납추론은 무엇을 통해서 정당화되어야 돼요? 귀납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정당화되려면 연역추론으로 정당화되거나 귀납추론으로 정당화돼야 돼요. 근데 연역추론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죠. 따라서 귀납추론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귀납추론이 귀납추론으로 정당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만약 그러니까 귀납추론이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으므로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귀납추론을 귀납추론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이건 일종의 선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에 해당하는 거죠. 이초에 이런 형태의 추론이 타당해야지 귀납추론을 사용하는 지금까지 태양이 떴으므로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추론이 정당화될 텐데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귀납추론 자체의 정당성이 다시 귀납추론에 의존한다면 그건 일종의 순환 또는 선결 문제의 요구가 되는 거죠. 요구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실 애초에 정당화해야만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귀납추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틀릴 때가 많아요. 맞죠?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고 하는 것을 1번 백조가 하얗고 2번 백조가 하얗고 3번 백조가 하얗고 이걸 관찰한 후에 아 그럼 모든 백조가 하얗겠구나 라고 결론 내렸을 때 이건 전형적인 귀납추론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까만 백조가 있죠. 호주에 가면 까만 백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귀납추론은 상당히 허망합니다. 그 허망함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러셀의 7년조 사례인데요. 이건 실제 사례가 아니라 러셀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귀납추론의 허망함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죠. 자, 여기 아주
머리가 좋은 칠면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칠면조는 이제 농부가 키우는 칠면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농부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마다 아침밥이 생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즉 주인의 발소리가 들리면 나에게 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어요. 얘는 아주 영리해서 이런 귀납 추론을 할 줄 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 추론은 이 칠면조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귀납 추론을 잘해봤자 어느 날 아침인가 농부가 걸어왔어요. 뚜벅뚜벅뚜벅. 어떻게 됐을까요? 밥이 생길 거라고 추론했지만 그래서 농부를 반겼죠. 하지만 그날은 농부가 밥을 주는 날이 아니었어요. 농부는 이 칠면조로 자신의 식사를 만들었죠. 안타까운 사례죠. 뭐 실제 사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귀납추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추론의 그 특징 자체가 바로 귀납추론을 정의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귀납에 대해서 휴먼이 이렇게 말했죠. 귀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럼 뭐냐? 귀납은 추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리의 습관이나 본능이다. 귀납은 그럼 왜 그런 본능이 있냐?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심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귀납 없이는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귀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귀납은 결론의 확실성 대신에 100% 참을 보장하는 대신에 하지 못하고 개연성만을 보장한다는 거죠.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인 거죠. 즉 귀납에 대한 휴메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귀납은 정당화되진 않지만 그냥 일종의 본능이나 습관에 불과하지만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휴메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잠시만요. 뭘 해야 되냐? 앞에서 봤듯이 그런 걸 하려면 휴메이 아까 구분했듯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가끔씩 얘가 제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자 결국 사실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 과학의 문제들 귀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귀납은 정당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귀납적 추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휴메이 가장 재밌는 주장 중 하나가 신이 존재한다는 거를 결국 귀납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사실의 문제니까 그게 잘 안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휴메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포퍼는 어떨까요? 칼 포퍼는 이 귀납에 대해서 휴메과 아주 비슷한 입장처럼 보여요. 귀납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 한번 이제 모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구했던 것처럼 귀납 원리라고 하는 걸 모색해봐요. 이건 칼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거예요. 뭐냐면 귀납이라고 하는 게 정당 안 된다. 개연성만을 보장한다. 그러면 귀납 원리를 규제하는 귀납 추론을 규제하는 그런 귀납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 추론을 어떨 때는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예외적으로 틀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납 추론을 해도 될 때랑 하면 안 될 때를 구분해주는 그런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귀납 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찾아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포퍼는 그럼 그걸 비판한 거냐?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귀납 원리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고요. 귀납 원리가 있다고 치자고 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일단 이게 귀납 원리가 뭔지 일단 약간 감이 안 잡힐 테니까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귀납 원리를 모색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 귀납 추론을 규제하는 귀납 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원리를 전제로 귀납 추론을 타당한 추론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귀납 추론을 타당한 추론 또는 연역 추론처럼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귀납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귀납 추론이 잘 작동하려면 전제의 수가 많아야 한다.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직관을 활용해서 이런 거 해보죠. 관찰 증거의 양이 100개 이상이면 결론은 참이다. 어떨까요? 이러면 결론의 참이 보장이 될까요? 안타깝지만 보장되지 않죠. 관찰 증거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론의 참이 보장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귀납 원리는 좀만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형태의 진술을 이제 귀납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성공적인 귀납 원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좀 더 그러면 그럴듯한 귀납 원리를 찾아보면 이런 걸 될 수 있죠. 관찰 증거의 양과 다양성과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결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관찰 증거의 양과 다양성과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결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꽤 말이 돼 보이죠? 자, 이런 걸 귀납 원리라고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퍼는 이런 귀납 원리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라고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떠한 귀납 원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칼포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논변을 이제 칼포퍼는 무한퇴행 논변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 그런 귀납 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걸 P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P1 덕분에 관찰 증거가 있으면 그걸 전제로 가설의 참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 증거, 원래는 뭐예요? 요 P1 요 부분은 이제 지우고 요거 없고, 관찰 증거가 쭉 쌓이면 관찰 증거의 귀납적 일반화로서의 가설의 참을 결론으로 내는 게 이제 귀납 추론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참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규제 원리로서 이제 귀납 원리 P1을 전제하면, 그걸 전제로 추가하고 나면 요 추론이 마치 연역 추론처럼 타당한 추론이 될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P1과 E1을 전제로 H의 참이 보장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결론의 참이 보장이 되려면 전제가 참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관찰 증거 E1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하고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얻었다. 그런데 귀납 원리로 제시된 P1이 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칼포퍼는 데이비드 휴과 아주 비슷한 논변을 제시합니다. 자, 이 P1은 논리적 참은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P1이 정당화되려면 다른 관찰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2차 귀납 원리에 의존하는 귀납적 정당화를 또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P2라고 하는 새로운 귀납 원리가 필요하고, E2라고 하는 관찰 증거에 의해서 P1을 정당화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 P2는 또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죠? 얘도 논리적 참은 아닐 테니까 귀납적 정당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또 가정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귀납 원리와 3차 귀납 원리와 또 다른 관찰 증거로부터 귀납적 정당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정당화는 어디서 종착지가 생길 수가 없죠. 이 과정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형태의 귀납 추론을 정당화해주는 귀납 원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칼 포퍼의 아주 유명한 무한택 논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흉의 논변을 살짝 각색한 거예요. 아마 흉도 아주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귀납추론이라고 하는 게 결론의 참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원래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다른 철학자들은 이게 귀납추론이란 결론의 참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결론의 개연성을 판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귀납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귀납 원리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연성, 또 다른 말로는 확률을 판정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진술들은 단지 연속적인 개연성의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거죠. 0부터 1까지 불가능한 것과 완전 확실한 것,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오면 증거로부터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판정하는 거죠. 근데 증거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제시해줘요? 귀납 원리가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보시면은 아까 봤던 요 보세요. 관찰 증거의 양과 다양성과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결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자, 이 귀납 원리를 누가 제시한다고 하면 이 귀납 원리 역시 결론의 개연성을 판정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까마귀를 우리가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라고 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관찰 증거를 사용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까마귀를 좀 많이 보면 좋겠죠. 까마귀를 10마리 관찰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20마리를 보고 관찰하는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의 개연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증거의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도 중요하죠. 진주에 있는 까마귀만 관찰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는 까마귀랑 서울에 있는 까마귀랑 또는 뭐 광주의 까마귀 또는 저기 뭐 유럽에 파리에 사는 까마귀도 살펴보고 미국 뭐 워싱턴에 사는 까마귀도 살펴보고 호주에 사는 까마귀도 살펴보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관찰 증거 정확성도 중요하겠죠. 제가 힐끗 보고서 까만지 뭐 회색인지 아니면 남색인지 정확히 못 본 경우랑 정확히 관찰해서 색을 측정한 경우, 정확히 측정한 경우랑 비교해 죄송합니다. 방해 금지 모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편집을 하진 않을 거예요. 편집하면 괜히 시간만 오래 걸려요. 자, 괜찮은 주장가처럼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어지면 그 개연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값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매기는 그런 방법까지도 제시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어쨌든 이런 귀납 원리는 결국 결론의 참을 보장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의 개연성을 판정하려는 거다. 결론의 개연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귀납 원리는 꽤 그럴듯해요. 그렇죠? 이거 참 아닐까요? 이 귀납 원리 여러분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참 아닐까요? 자, 그런데 포퍼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이러한 귀납 원리가 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자, 이 귀납 원리가 참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정당화돼야 되죠. 하나는 연역적 방식으로 정당화되거나 또는 귀납적 방식으로 정당화되거나. 근데 이게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포퍼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 참이냐? 이건 역시 사실의 문제다. 따라서 이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귀납적 정당화가 필요해요.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무한퇴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그런 결론의 개연성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귀납 원리가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P1이 참이고 어떤 관찰 증거 E1이 참이라면 이러한 전제로부터 그것의 귀납적 일반화에 해당하는 가설 H가 아마도 참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고 해보죠. 자, 이 P1 덕분에 E1으로부터 H로의 귀납 추론은 타당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P1은 논리적 참이 아닐 거니까 P1이 정당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2차 귀납 원리에 의존하는 개연적 정당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P1이 참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정당화 논변이 필요한 거죠. 어떤? 귀납적. 근데 여기서는 또 재미난 건 이 귀납적 정당화는 개연적인 정당화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P2라고 하는 또 다른 2차 귀납 원리를 전제하고 또 다른 관찰 증거 E2로부터 P1이 뭐예요? 아마도 참이다 라고 하는 정당화가 되겠죠. 그리고 P2는 왜 참이냐 물어보면 P2는 또 다른 근거가 있겠죠. 어떻게? P3라고 하는 또 다른 3차 귀납 원리에 의존하는 정당화 논변에 의해서 P2가 아마도 참이다가 되겠죠. 자, 끝없이 이 과정은 되풀이되겠죠. 똑같은 무한퇴행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이 개연적인 추론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포퍼가 제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참으로 가정하고자, 전제하고자 하는 귀납 원리, 이 개연적 추론을, 타당한 추론을 바꿔줄 그 귀납 원리가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해봤자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개연적으로만 참이라고 하는 게 보장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허약하다는 거죠. 따라서 포퍼가 보기에는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러면 흉과 똑같죠? 흉과 똑같아요. 포퍼가 여기서 덧붙인 거는 귀납 추론이 개연적인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귀납 추론을 정당성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또 추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확률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만약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떤 과학적 가설, 보통 우리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개연성을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자, 자연 법칙은 이렇게 생겼죠. 모든 A는 B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연 법칙은 무한대에 해당하는 어떤 주장을 모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A는 B다라고 하는 A에 해당하는 것들, A1, A2, A3 이런 것들이 다 B다라는 거죠. A1부터 AM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A 무한대까지 B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진술을 무한계 연원으로 묶으면 바로 그게 자연 법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증거는 유한해요. 우리가 본 것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증거로부터 자연 법칙을 뒷받침한다면 도대체 그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증거가 참일 때 자연 법칙 A 참일 확률은 어떨까요? 자, 이 이 주장하는 바의 개수로 따지면 여기는 무한대고 이 증거는 n개죠.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비해서 증거의 비율이 무한대분의 n에 불과하고 n이 암만 커진다고 하더라도 무한대에 비해서는 3배의 p죠. 따라서 자연법칙 L이 참일 확률은 기껏해야 0에 불과하다는 거죠. 0은 아닐지라도 0보다 살짝밖에 더 안 큰 거죠. 0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0에 근접한 그런 값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0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거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주장으로부터 포퍼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귀납 추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타당한 추론은 연역적 추론뿐이에요. 그러니까 귀납 추론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고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관찰 진술로부터 이론의 참 또는 개연적 참을 추론하는 것, 이걸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럼 뭐냐? 모든 지식은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에 불과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의 문제에 해당하는 지식들은 사실은 그것이 개연적 참이기 때문에 과학이거나 뭐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에 불과한 거죠. 신이 존재한다라는 가설이든 아니면 뭐든 다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에 불과해요. 이에 따르면 과학적 주장과 비과학적 주장의 구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교과서에 실어놓은 그러한 지식들도 사실은 다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포퍼에 따르면 뭐예요? 다 참일 가능성은 다 0에 불과해요. 다 고만고만한 거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교과서에 실린 지식과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지식의 어떤 참일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납 추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정당화되지 않으니까. 정당화되지 않은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비겁한 핑계라는 겁니다. 정당화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타당한 추론은 연역 추론뿐이니까 연역 추론만 하고, 우리가 경험적인 증거가 필요한 문제, 사실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론의 참이라거나 어떤 개연적 참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치 흉은 이제 관념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연역 추론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사실의 문제는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그 개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마치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추론은 오로지 귀납 추론뿐이고, 그거는 이제 연역 추론뿐이고, 그 연역 추론을 통해서 관념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모조리 다 시험되어야 할 가설인 거예요. 증명될 수 없고 개연적 참이 될 수도 없어요. 참이 될 수도 없고 개연적 참이 될 수도 없고. 그럼 뭐냐? 걔네들은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설인 거죠. 가설. 아무리 많이 증거가 쌓여도 개연적 참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에 따르면 그 과학적 주장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비과학적이라고 불리는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면 참일 가능성의 정도가 기껏해야 0과 0.0000,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물론 포퍼 입장에서 완벽히 반박된 것은 있어요. 하지만 완벽히 반박된 것이 아닌 것들 사이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주장이 있고 비과학적인 주장이 있는데 그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건 다 사실 가설에 불과한 건데, 어떤 지식은 계속 시험대에 붙여지지만 어떤 지식은 시험대에 붙여지지 않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할 반증주의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바로 그런 주장으로 나아가는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포퍼는 과학을 귀납 추론을 통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추측과 반증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과학은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통해서 잘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가설을 고안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추측인 거죠. 가설은 귀납을 통해서 그걸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지어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상상으로 지어내기만 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시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시험을 위해서 귀납 추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포퍼가 보기에 이 시험은 오로지 연역 추론만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하려면 우선 연역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을 통해서 그 예측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관찰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과 관찰이 일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치하면 일단 그 가설을 승인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반증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반증이 안 됐네. 그래서 다른 현상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측과 관찰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가설이 반증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과정입니다. 결국 끝없는 추측과 반증의 과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 과정에서 귀납 추론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귀납 추론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예측과 관찰이 일치하면 가설을 승인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귀납 추론 아닌가요? 가설로부터 예측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가설을 승인한다. 가설을 승인한다. 이거 귀납 추론 아닌가요? 근데 포퍼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니냐? 자, 보세요. 여기서 사용되는 추론은 두 가지죠. 반증 아니면 승인이에요. 맞죠? 반증은 타당한 연역 추론이에요. 보세요. H가 참이라면 E가 참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E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후건 부정에 의해서 H가 거짓이라는 것을 연역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이거 후건 부정이죠. 타당한 연역 추론입니다. 반면에 승인은 어떨까요? 반증의 승인은 H가 참이라면 E가 참이다라고 추론해. 자, 승인은 이런 겁니다. H가 참이면 E가 참이다. 그런데 E가 참이다. 자, 이거로부터 무슨 추론을 할 수 있느냐? 포퍼는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포퍼는 이렇게 하자고 했죠. H를 승인한다. 자, 이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H를 믿는다거나 H가 참이라거나 H가 개연적으로 참이라고 주장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인은 그냥 반증의 위협을 버텨냈다는 거죠. 반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별 수 있나요? 아직 폐기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분간 더 사용하자는 거죠. 더 시험을 해야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이 가설은 좀 더 시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폐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것뿐인 거예요. 단지 딱 그것뿐이고 이거로부터 H의 참이나 그것의 개연적 참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증에서는 연역 추론만 사용했고요. 승인에서는 어땠어요? 승인에서는 귀납 추론을 사용하지 않았죠. 아직 버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냥 당분간 더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귀납 추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퍼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귀납 추론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과학이 귀납 추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정당화되지 않는 어떤 추론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단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과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서 증거에 의해서 어떤 참일 것 같은 그런 주장들의 모음이 아닌 거고, 뭐냐면 그저 계속 시험되어야 할 가설들의 집합인 거죠. 또는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험될 수 있어야만 과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겉보기에는 이제 증거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시험될 수 없다면 얘는 경험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게 포퍼의 매우 중요한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룰 그 포퍼 반증주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어떤가요? 그럴듯한가요? 자, 포퍼가 무슨 주장을 했다고요? 귀납 추론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근데 과학은 귀납 추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귀납 추론 없이 과학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가 이제 다음 시간과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계속 과학은 결국 계속 시험의 연속인 거고, 과학적인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과학적인 주장들은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시험되는 가설인 거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험될 수 없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것은 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칼 포퍼의 귀납의 문제를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읽을 거리를. 이거 읽어보시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짤막합니다. 간단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흉은 귀납이 정당화되진 않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포퍼는 귀납 추론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정당화되진 않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식의 흉의 입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포퍼의 시험 절차는 정말로 귀납 추론을 배제하는데 성공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재미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포퍼식의 반증주의자가 있고 또는 이제 귀납주의자가 있다 해보죠. 양쪽 진영을 한번 다 가정해 보세요. 둘이 포퍼주의적인, 그 반증주의적인 과학자와 귀납주의적인 과학자 두 명 있을 때 둘이 과연 다른 행동을 할지, 실천적으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만 보면은 앞에서 봤던 이 과학의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귀납주의자와 반증주의자가 갈라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서 예측과 관찰이 일치할 때 승인하자라고 하는 포퍼의 주장은 혹시 예측과 관찰이 일치할 때 가설의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귀납주의자의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말만 다르고 행동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혹시 포퍼가 이런 승인이라는 말을 고안했을 때 이 승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혹시 그냥 단지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포퍼는 이 승인이라는 말을 사실 처음 개발한 거예요. 원래 사용되던 다른 말이 원래 있습니다. corrobor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자신의 의미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corrobor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원래 다른 뜻으로, 그것 역시 사실은 그냥 뒷받침, 뭐 입증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포퍼는 이 말을 자기식으로 바꿔서 제 귀납적인 그런 의미를 제거하고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과연 무슨 기여를 하는 걸까요? 혹시 말장난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